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잊기 쉬운 부모님의 사랑. 오늘은 조금 더 새삼스럽더라도 일부러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월 8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정부 주체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정부 부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경기 부양 방법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동원해주기를 바라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피 묻히기 싫어서 자기 칼은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상대방이 칼을 휘둘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촌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경 편성이냐, 금리 인하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지금까지 찰떡 공조를 보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연세대 상대 선후배 사이로 수차례 공개 회동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2014년 9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와인 회동까지 보이면서 찰떡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척하면 척 아니냐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찰떡 공조를 보여줬고요. 이후 한국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엇박자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 9일입니다. 이 총재는 수정 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기 회복과 성장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려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췄는데요. 민간 소비는 연간 2.6%에서 2.3%로, 설비 투자는 6%에서 5.4%로 각각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권한인 재정정책을 건드리자 기재부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인 8일 최경환 부총리가 제7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은행 총재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때마침 기재부는 2016년 예산안 지침을 통해서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2천여 개 보조사업을 줄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추경과는 반대로 갈 입장이었던 건데요. 이 총재의 발언은 양측의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가 무슨 의미로 추경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추경은 꺼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최경환 부총리, 바로 4월 13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추경론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지표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분기 및 올 1분기 초반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표가 나쁜 것은 체감 경기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통계상 착시에 불과한 만큼 실제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경제 상황을 재점검해서 회복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봉합되는가 했던 전쟁이 다시 17일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이어야 하느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8일, 함께 방미 중이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별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굳이 따지자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3번이나 낮췄다면서 금리를 3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기재부에 준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재부는 추경을 꺼리고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꺼리는 것은 정책 집행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추경을 했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내렸다가 가계부채 폭증에 책임을 쓸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한국은행은 재정이야말로 아직 튼튼하다며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3번 내렸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0%인 상황에서 실질 기준금리는 낮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4, 5% 정도였을 때는 물가 인상률도 2, 3%는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실질 기준금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다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9.6%로 덴마크의 55%, 호주의 62%, 벨기에 102%, 일본의 230% 등 주요국에 비해 낮습니다. 한국 정부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기재부와 한은이 잇따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4월 28일 한은 15층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0.8%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률이 4분기째 0%대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시장의 분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 총재의 발언은 결국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바로 이틀 뒤인 4월 30일 기재부도 한 발언을 했는데요.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이 2달 만에 0.6%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6%로 2009년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추경 편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경 편성이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은행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 기재부와 한은이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6일 OECD가 펴낸 2015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 평가 기준을 적용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6,664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13위 일본은 46,884달러로 기록이 됐고요. 바로 아래 단계인 15위 스웨덴은 46,379달러였습니다. OECD 평균은 우리보다 조금 낮은 47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가 바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66,506달러, 그리고 다음으로 2위 룩셈부르크가 60,158달러, 이후에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59,000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벨기에, 호주와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아이슬란드 등도 5만 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핀란드와 프랑스, 캐나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20개국은 한국보다 평균 초임금이 적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멕시코가 12,373달러로 34개 가운데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0년만 해도 18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6,000달러 선이었는데요. 그런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12위까지 올라서면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순위가 다시 내려가서 14위를 기록했고요. 2014년에는 14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 후에 근로자 순소득으로 보면 한국의 순위는 10위권 안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세후 순수입은 44,421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무려 6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구매력 평가 기준 순위는 14위를 기록했는데 세금 후의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는 것,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적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 세후 순수입도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역시 54,944달러로 1위를 기록시켰고 노르웨이는 42,243달러로 2위, 그리고 3위를 룩셈부르크, 4위는 호주, 6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습니다. 세전 임금에서 한국을 앞선 영국과 미국, 일본은 세금을 뺀 임금에서는 한국보다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세금을 뺀 임금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세금 부담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총임금 대비 소득세 수준을 보면 지난해 한국은 5%대를 기록하면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조세 격차를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었는데요. 조세 격차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합한 것인데요.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 격차가 클수록 근로자의 세 부담도 높아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격차는 21.5%로 30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조세 격차가 작은 나라,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이 적은 나라는 칠레와 뉴질랜드, 멕시코와 이스라엘 등 4개국뿐이었습니다. 조세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벨기에로 55.6%를 보여줬고요. 오스트리아와 독일, 헝가리와 이탈리아도 50%에 육박하는 조세 격차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세 부담이 조금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미국도 30%를 넘어서고 영국과 일본 역시 31%대 기록하면서 조세 격차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과 함께 조사 격차까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계절에 맞는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5대 궁궐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은 야간 개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60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한 옛 궁궐들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옛 풍경들, 저마다의 역사를 품은 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복궁은요,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요. 근정전과 경회로 등 대표 전각을 통해서 격조 높은 조선의 왕실 문화와 생활상, 그리고 건축 문화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에는 궁중 문화를 전시한 고궁박물관과 한국 생활사를 볼 수 있는 민속박물관도 함께 자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창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덕궁은 조선 초기 바로 태종 5년에 조선 왕조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입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이웃한 창경궁과 함께 동궐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타자 광해군 때 바로 이 창덕궁을 다시 지었고요.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창덕궁이 전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랫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창경궁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경궁은 성종 14년에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이렇게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터에 창건한 궁입니다. 수강궁이란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의 거처를 위해서 마련했던 궁인데요. 그래서 이제 왕이 거처하는 궁이라기보다는 대비나 상왕 같은 왕실의 어른들이 거처하는 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수궁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수궁은 경운궁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선조 임금 때 궁궐로 쓰이기 시작해서 광해군과 인조, 고종 황제가 거처하던 곳으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주 무대였습니다. 또 궁궐로서는 유일하게 근대식 전각인 석조전과 정관헌이 있는 곳이고요. 서양식 정원 그리고 분수도 볼 수 있는 조금 특이한 궁궐입니다. 중세와 근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덕수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10년에 건립한 이후 무려 10대에 걸쳐서 임금이 정사를 보았던 궁궐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해서 서궐이라고도 불렸고요. 세문안대궐, 세문동대궐, 아주개대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경복궁과 창경궁과 함께 조선왕조의 3대 궁으로 꼽힐 만큼 원래는 굉장히 큰 궁궐이었습니다. 본래는 100여 동이 넘는 전각들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돼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정문이었던 흥화문과 정전이었던 승정전, 그리고 후원의 정자였던 황학전까지 3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5대 궁 가운데 가장 크기도 했지만 가장 철저히 파괴된 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궁궐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궁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야간 개장 그리고 계속해서 개장되는 주간 개장을 통해서 조선의 궁궐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1, 2월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선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전방산업 부진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이슈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2016년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감안하면 주가 하락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는 증권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매출액 3조 3,800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7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 2월 현대차그룹의 판매량 둔화로 실적 우려감이 존재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방산업 부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면서 하반기 실적 성장 모멘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익 성장,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완성차 운반 물동량 증가와 멕시코 신규 공장 가동으로 영업이익은 8천억 원대 후반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3자 물류 강화를 위한 현지법인 외형 성장은 2015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현대차그룹 성장으로 해외법인 외형 성장도 지속됐지만 그룹 외에서 매출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약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해외 현지법인 공장 증설로 그룹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15년 바로 올해는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의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3분 문학충전에서는 심재휘 시인의 찻잎을 2번 우리다라는 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봄이라 참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차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찻잎을 우리며 사랑을 생각하는 잔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차 한 잔 드시면서 이 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찻잎을 2번 우리다. 심재휘. 녹차잎을 우려내는 동안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작은 봄잎 같고 잎에 떨어지는 빗물 같은 여자. 둥글게 밀려있던 그녀가 꼭 쥔 주먹을 펴 나에게 내밀자 내 손은 어느새 늙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을 해는 금방 남루해졌습니다. 차 한 모금 마시는 사이에도 순식간에 저무는 것들. 나는 따뜻한 물로 식어버린 찻잎은 한 번 우립니다. 생각에 잠긴 것처럼 찻잎들이 잠시 잃었다가 가라앉는 사이 한없이 엷어졌습니다. 어느덧 물 같은 당신에게 갇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꼭 쥔 주먹을 펴서 내미는 장면, 마치 돌돌 말린 찻잎이 따뜻한 물에 풀어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조용한 사랑과 조용한 사색에 젖어보는 것, 바쁜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감정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차 한잔 하시면서 여유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고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 상황일 텐데 주말에 조금 여유 가지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시들로 마음 위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